아빠, 저 합격했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납골당. 한 여대생이 납골함 앞에서 합격증을 꼭 쥔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67살 재단 이사장 윤혜린이 20년 전 죽은 아들의 납골함 앞에서 낯선 소녀를 발견합니다. 소녀는 놀라 도망쳤고 눈 속에 은빛 국화 브로치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혜린은 떨리는 손으로 그 브로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내가 아들한테 받은 거야. 23년 전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어머니에게 선물로 사준 바로 그 브로치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 브로치가 저 아이 손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는 왜 내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눈이 내리는 겨울, 브로치 하나가 모든 운명을 바꿔놓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소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실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납골당 계단에 쌓인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오후, 저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20년이 흘렀지만 그날만큼은 매년 이곳에 왔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과 국화 한 다발.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제가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간호대학 합격했어요. 이제 외할머니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아이는 합격증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에 젖은 얼굴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부르는 이름이 제 아들 이름이었으니까요. 정민우. 20년 전 집에서 쫓아낸 그 아이였습니다. 너 같은 애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나가.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애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집안도 아무것도 변변치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저는 아들의 납골함 앞에서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이 앞에서 아빠, 저 이제 어른 됐어요. 외할머니 모시고 학교 다니고 알바도 3개나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 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던 음식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 아이는 뚜껑을 열어 한 숟가락 떠서 납골함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비원이 올라왔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음식 놓으면 안 돼요. 규칙이에요. 죄송해요. 금방 치울게요. 그 아이는 황급히 일어나다가 가슴에 달고 있던 브로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은빛 국화 모양의 브로치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을 헤치며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브로치를 주우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3년 전 아들이 대학교 입학 선물로 제게 브로치를 사왔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지? 엄마 닮았어. 국화처럼 오래 피어 있으라고. 저는 그날 그 브로치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사준 선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을 쫓아낸 그날, 저는 그 브로치를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브로치가 왜 저 아이 손에 있는 걸까요? 혹시 저 아이가. 저는 손바닥 위에 브로치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이 녹아 물방울이 되어 손목으로 흘러내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아이를 쫓지 말아주세요. 네. 저 아이가 여기 올 때마다 그냥 두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계단에 앉았습니다. 미역국 도시락이 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이 났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국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해 주세요. 이사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브로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확인하고 도망치지 말자. 20년 전처럼 겁내지 말자. 제 손바닥 위에서 은빛 국화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재단 사무실 창밖으로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직원이 건넨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정아은, 19살. 서울 외곽 반지하 거주. 외할머니와 단둘이 생활 중이며 외할머니는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 거동 불편. 간호대학 합격. 알바 3개 병행. 새벽 5시 기상, 밤 11시 귀가. 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외할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알바비 전액과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세가 석 달째 밀려 있고요. 관리비도 2달 연체 상태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아서 매년 기부금 전달식에서 웃으며 사진 찍고 훈장 받고 신문에 인터뷰하고 그동안 제 손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겁니다. 그 아이 어머니는요? 돌아가셨습니다. 7년 전 췌장암으로.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그 여자. 아들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아낸 그 여자.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날 때 저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골프장에 있었거나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있었겠죠.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학비랑 생활비 명목으로 통장에 넣어드리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말씀이신지요? 확인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제 손녀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습니다. 도로가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찾는 건 제 속죄고 선택은 그 아이 몫이에요. 저는 안쪽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2개를 꺼내 도시락 가방에 담았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시락을 다 싸고 나니 손이 멈췄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니야. 저는 도시락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그 아이가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때 23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처음 그 여자를 데려왔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안 돼. 무슨 결혼이야? 당장 헤어져. 엄마,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만나기 싫어. 너 그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는 줄 알아? 저는 그날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학벌이 별로라는 것, 집안이 변변치 않다는 것만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엄마가 반대하면 결혼 못해.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다신 얼굴 보지 말자. 그리고 3년 뒤 아들이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 전화번호를 받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얼굴로 가겠습니까? 그 뒤로 20년.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태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에 조심스럽게 싸서 다시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빛 국화, 아들이 제게 준 마지막 선물. 오늘 안에 저 아이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하은 씨 학교 위치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오후에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이사장님, 눈이 많이 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눈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학교 앞이었습니다. 눈이 치워진 자리가 얼어붙어서 저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손에는 핫팩을 쥐고 있었지만 추위는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하은이가 학교를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문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나이가 있었다는 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후드 점퍼에 낡은 운동화, 가방 하나 메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혼자였습니다. 친구도 없이 그냥 혼자 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은 씨, 그 아이가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에 쌓인 채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제 낙골당에서 떨어뜨리신 거예요.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하은이는 브로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이 가방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머니 가제가 주었습니다. 눈 위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브로치를 하은이 쪽으로 한 걸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왜 주우셨어요? 그냥 두시지. 납골당 경비한테 맡기시든지. 그럴 수 없었어요. 중요한 물건 같아서요. 중요하긴요.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이거 제 아빠 유품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주신 거래요. 근데 할머니는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동정하시는 건가요? 불쌍한 애 봤다고 착한 일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물건을 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돌려주셨으니까 가세요. 전 바빠요. 알바 가야 돼요. 하은이는 브로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빠르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불러 세워야 할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겨우 그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깃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동정하지 마세요. 저는 동정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할머니로서 너무 늦었지만 할머니로서 그 아이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텅 빈 거실, 켜지지 않은 불. 저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브로치를 쥔 하은이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잠깐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아이도 외로운 건 아닐까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 사진이 나왔습니다. 20살 때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얼굴. 민우야, 엄마가 늦었어. 너무 늦었지? 저는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뿐이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밥. 그리고 하은이가 사는 반지하 앞까지 갔습니다. 첫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건 알았습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저는 도시락을 문고리에 걸어두고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을 끓여갔습니다. 외할머니가 드시기 편하도록 야채죽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문고리에 걸어두고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셋째 날 저는 된장국을 끓여갔습니다. 반찬도 5가지나 준비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밑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눈이 녹아서 스며든 물이었습니다. 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났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 아이가 살고 있구나.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 좀 갖다 드리려고요.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할머니,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제 얼굴만 보시면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외할머니였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쪽 팔이 굽어 있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윤혜린이라고 합니다. 하은 씨한테 음식 좀 전해드리려고요. 우리 빚 안 져요. 돌아가세요. 외할머니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내밀어 문을 잡았습니다. 빚이 아닙니다. 그냥 밥 한 끼 드시라고요. 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들어서요. 우리 하은이가 다 해줘요. 필요 없어요. 하은 씨는 학교도 가고 알바도 해야 하잖아요. 매일 할머니 식사까지 챙기기 힘드실 텐데요. 외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우리 하은이 걱정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거짓말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안 해요. 외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밥만 드세요. 제발이요. 싫어요. 우린 동정 안 받아요. 외할머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돌아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대체 왜요? 하은이었습니다. 알바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 할머니, 그만하세요.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음식만 드리고 가려고요. 필요 없어요. 저희 스스로 잘 살 수 있어요. 알아요. 알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도시락을 내렸습니다.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외할머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밥은 누구나 먹어야 하잖니. 외할머니, 사람은 말이야 밥 먹고 누그러지는 법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밥, 말이 아니라 밥으로 다가가야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냉장고를 열어 내일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고등어 조림, 두부 조림, 시금치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반지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CCTV 확인했습니다. 하은 씨가 도시락 가져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아이가 제 밥을 먹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반지하에 음식을 갖다 놓았고 하은이는 매일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은 씨가 알바하던 식당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가는 중인데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사장이 하은 씨 팔목을 잡고 부당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은 씨가 거부하자
사장이 역으로 하은 씨를 폭행범으로 신고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신림동 파출소입니다. 당장 갑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출소까지 택시로 20분. 그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괜찮아요? 저는 하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사장님이 제 팔목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했고요. 제가 뿌리쳤더니 제가 먼저 때렸다고 신고한 거예요. 하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배 나온 남자였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 손목 다 삐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언제 때렸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이 애가 지금?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 앞을 막았습니다. 지금 그 말 녹음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습니다.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당신 누군데? 저는 이 아이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이 한 말 전부 녹음됐습니다. 부당한 제안을 했다는 것,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것, 다요. 이게 무슨... 경찰관님. 저는 경찰관을 불렀습니다. 이 녹음 파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강제추행과 무고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세요. 더 이상 이 아이 근처에 오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뭐라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돌아봤습니다. 하은이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왜요? 하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저랑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왜요? 할머니가 왜 사과를? 20년 전 제가 당신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결혼을 반대했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 얼굴도 한 번 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윤혜린입니다. 당신 아버지 정민우의 어머니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닙니다. 브로치 기억하죠? 그거 제가 아들한테 받은 겁니다. 23년 전에요. 하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엄마가 아플 때도, 저 혼자 외할머니 모실 때도 할머니는 어디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로 끝나요? 20년을 사과 한마디로 끝낼 수 있어요? 아닙니다. 끝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먼저 낮추겠습니다. 당신이 용서할 때까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파출소 바닥은 차가웠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외할머니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힘들게 이곳까지 오신 거였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은 나이 든 사람이 꿇는 게 아니에요. 외할머니가 따뜻한 물병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하은아, 이분 말 들어봐.
사람은 후회하면서 사는 거야. 하은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은이와 외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은이는 창밖만 바라봤고 외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외할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어떡하죠? 만약 하은이가 제 손녀가 아니라면. 아니, 그럴 리 없어. 브로치도 있고 아들 이름도 불렀고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데.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검사 결과 친손녀 관계가 99.9% 확률로 확인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99.9%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정도 수치면 혈연 관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은이는 그 서류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은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확인됐어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요. 네. 하은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복도에서 하은이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쁘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모르겠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를 미워했어요. 20년 동안요. 아빠 얘기 들을 때마다 할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도, 외할머니 혼자 모실 때도, 학비 걱정할 때도 항상 생각했어요. 할머니만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됐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가 무릎 꿇고 사과하시는 것도 봤고 매일 밥 갖다 주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20년을 지우진 못해요. 알아요. 정말요? 네. 알아요. 당연히 그래야 해요. 저는 하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요. 저는 늦는 게 익숙합니다. 몇 년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은이는 제 손을 보다가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많이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도시락을 싸서 갖다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메모를 함께 넣었습니다. 눈길 조심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외할머니 약은 챙겨 드셨나요? 오늘은 계란말이를 많이 넣었어요. 단백질 보충하세요. 짧은 메모였지만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은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도시락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2주일쯤 지났을 때 하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약 제가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은이가 저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두부조림.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은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게요. 다음 날 아침 반지하에 도시락을 놓고 돌아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돌아봤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네, 도시락 맛있어요. 항상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하은아. 그리고 할머니. 응? 외할머니가 할머니 한번 만나고 싶대요. 제대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외할머니가 기다리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반찬을 가득 들고 반지하로 갔습니다. 된장국, 불고기, 잡채, 김치전, 과일까지.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문이 열렸고 외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매일 청소를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소파 위에는 빨래가 개켜져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외할머니 약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왔으니까요. 그걸로 됐어요. 외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은이 잘 부탁합니다. 제가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저 알아요.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죠. 외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은이 착한 애예요. 그동안 할머니 원망 안 하고 혼자 잘 컸어요. 그의 엄마 닮아서 강해요. 네. 정말 잘 컸어요. 부탁해요. 하은이 가족 되어 주세요. 네. 약속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은이가 처음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반찬을 제 그릇에 덜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마워. 저는 그 반찬을 먹었습니다. 짠맛이 났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반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은이와 외할머니를 일주일에 3번씩 만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제 전화를 받았고 가끔은 먼저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추운데 괜찮으세요? 할머니, 외할머니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도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혜린 씨,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네, 할머니. 밥 일찍 해드리려고요. 고마워요. 하은이가 요즘 학교 일로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재단 이사회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최승환 사무국장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45살 제 고등학교 동창의 조카였습니다. 10년 전 재단에 들어와서 제 신임을 얻어 사무국장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녀라니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요. 의학적으로 확실한 수치입니다. 그래도 이상합니다. 그동안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재단 이사장 손녀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입니까? 더군다나 이사장님께서 그 아이한테 매일 도시락을 싸서 갖다 주신다면서요?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사기일 수도 있지 않나?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재산 노리고. 이사장님 연세도 있으신데 외로움을 이용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하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는 재산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제 도움을 거절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합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사장님도 한 달밖에 안 만나셨잖아요. 한 달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외로우셔서 누군가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사장님 연세가 67이시고 자녀도 없으시니 당연히 재산 상속 문제를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손녀를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외로움을 이용당하시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 손녀를 사기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 말고 다른 증거 말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이사장님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요. 그리고 그 아이 어머니가 정말 이사장님 아들과 결혼했다는 증거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들 민우의 결혼 신고서, 하은이 출생 신고서, 며느리 사망 진단서, 그리고 하은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록들 모두 여기 있습니다. 알바 기록, 학교 성적표, 외할머니 병원 기록, 집세 연체 기록까지요. 이런 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서류 위조가 얼마나 쉬운데요. 그리고 설령 진짜라고 해도 그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사장님을 찾아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국장님, 뭘 원하십니까?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받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사장님을 만난 거라면 각서 쓰는 게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국장님, 하은 씨는 제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고 앞으로도 스스로 살아갈 겁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거절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아이입니다. 그건 이사장님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엔 그냥 연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배후에 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규정과 자료로만 말합시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손녀를 인정하는 건 재단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의심하시는 건 자유지만 증거도 없이 제 손녀를 사기꾼 취급하는 건 명예훼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재단을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사기꾼이라면 재단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재단 걱정은 제가 합니다. 회의 끝입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물 좀.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쓰러지는 제 몸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주사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하은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 왜 이러세요? 무리하시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심장에 무리가 왔대요. 과로하셨다고요. 혈압도 높아지셨대요. 미안해, 걱정 끼쳤구나. 하은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물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고마워. 할머니, 재단 일 때문에 쓰러지신 거예요? 비서님이 전화 주셨어요.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국장님이 저 때문에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 마세요. 비서님한테 다 들었어요. 저 때문에 국장님이랑 싸우셨다고요. 저를 사기꾼이라고 했다면서요. 하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불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제 때문이죠? 제가 나타나서 할머니가 힘들어지신 거죠? 차라리 제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편하셨을 텐데. 아니야. 저는 하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오히려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지금도 혼자 납골당해서 울고 있었을 거야. 텅 빈 집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을 거야. 할머니, 가족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야, 하은아. 나는 내 할머니로서 널 지킬 책임이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손녀야. 그건 아무도 바꿀 수 없어. 하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처음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저는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하은아. 정말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공증 서류 준비해 주세요. 2가지요. 무슨 서류 말씀이십니까? 하은이를 정식 상속인으로 등록하는 서류, 그리고 재단 이사회에 제출할 회계감사 보고서도 준비해 주세요. 회계감사요? 갑자기 왜요? 최승환 국장, 조사해 보세요. 지난 3년간 거래 내역 전부요. 뭔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저를 의심하는 건 본인이 뭔가 숨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승환은 지난 3년간 재단 기부금 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법인 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고 가족여행 경비까지 재단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계약서, 개인 통장 입금 기록까지. 저는 공증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승환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사장님, 오늘 무슨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하신 겁니까? 혹시 손녀분 문제 때문에 또 말씀하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국장님, 해임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승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지난 3년간 재단 회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국장님, 재단 기부금 5억 원을 횡령하셨더군요. 계약서 위조, 허위 영수증 작성, 법인 카드 사적 사용, 모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위조 문서, 국장님 개인 통장 입금 기록까지요.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작년 여름 가족여행 경비 2천만 원을 재단 연수비로 처리하신 거네요. 최승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거예요. 손녀 문제로 제가 반대했다고 이렇게 억지로. 증거 앞에서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국장님은 직위해제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실 겁니다. 그리고 횡령한 금액 전액 변제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가 진행됩니다. 이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동안 재단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10년이에요, 10년. 열심히 일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돈을 빼돌리셨죠. 국장님이 제 손녀를 사기꾼 취급하실 때 정작 사기꾼은 국장님이셨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5억 원이나 횡령했다고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성실해 보였는데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의 끝입니다. 저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하은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은아, 내일 시간 있니? 네, 왜요? 아빠 납골당에 같이 가자. 우리 셋이서. 셋이요? 응. 너랑 나랑 그리고 할아버지. 하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신대요? 응.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 용기 내셨나 봐. 네. 가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2월 초였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저와 하은이는 납골당 앞에서 만났습니다. 하은이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왔구나. 그리고 조금 뒤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최도연, 72살,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허리도 굽었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혜린 씨, 오셨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도연은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가 하은이구나. 네. 많이 컸네. 아빠 닮았어. 눈이랑 입모양이 똑같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눈이 녹아서 계단이 미끄러웠습니다. 물이 계단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납골함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하은이요. 하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이제 혼자 아니에요. 할머니 만났어요. 처음에는 미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매일 밥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저한테 잘해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외할머니도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하은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딸 정말 잘 컸어. 착하고 강하고 너를 닮았어. 엄마가 이제라도 잘할게. 약속할게.
하은이 절대 혼자 안 두고 평생 지킬게. 엄마가 못 해준 거 이제부터라도 다 해줄게. 도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천히 힘들게 지팡이를 옆에 놓았습니다. 민우야, 아빠다. 미안하다.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빠도 반대했어.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너를 막았어. 그리고 내가 떠났을 때 도망쳤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장례식에도 안 갔어. 무서웠어. 내 얼굴 보기가, 며느리 얼굴 보기가. 그래서 도망쳤어. 비겁하게.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 그냥 도망쳤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 손녀를 봤어. 네 딸을.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복잡하구나. 용서해다오, 민우야.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아들 앞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났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도연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도연이 말했습니다. 혜린 씨, 내가 하은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하은이한테 물어보세요. 도연은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뭘 해주면 좋겠니? 학비? 생활비? 뭐든 말만 해라.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하세요. 뭘? 진짜 어른이 되고 싶으시면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세요. 할머니처럼요. 할머니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세요. 매일 밥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시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마.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네. 외할머니도 오시래요. 네 식구 다 같이요. 외할머니가 할머니들 보고 싶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도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저녁 반지하 집에 모였습니다. 외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하은이가 밥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앉으세요. 하은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간단한 상차림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나하나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된장국은 할머니 레시피대로 끓였어요. 하은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자, 드세요. 하은이가 밥그릇을 돌렸습니다. 저와 도현, 외할머니, 하은이, 넷이서 같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죠? 하은이가 잘 만들었어요.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외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요리는 더 잘하세요.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내일은 제가 끓일게요. 미역국으로요. 내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미역국 먹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드셨을 때
정말 맛있었거든요. 응. 아빠가 어릴 때부터 미역국 좋아했어. 생일 때마다 꼭 미역국 끓여달라고 했지.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이 반찬을 하은이 그릇에 덜어줬습니다. 많이 먹어라. 너무 말랐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밥 먹으니 좋네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여럿이 먹는 거. 네, 할머니. 정말 좋아요. 하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에서 올라오는 김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같은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것.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쳤던 것. 체면도 집안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밥상에 앉아서 같은 밥을 먹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저도요,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외할머니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혜린 씨. 우리 하은이 잘 부탁해요. 네, 할머니. 제가 잘할게요. 약속드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라도 잘할게. 하은아, 할아버지 믿어도 되지? 네, 할아버지. 천천히 해요. 저희 시간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하은이가 외할머니 입에 밥을 떠다 드렸습니다. 외할머니가 천천히 드셨습니다. 도연이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김치 누가 담갔어? 제가 담갔어요.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하은이가 도와줬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하은이가 끓여준 보리차였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 입학식이에요. 그래, 같이 갈까? 네, 같이 가요.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가도 되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오세요. 다 같이 가요.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가족으로 사는 것.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함께 갈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